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가 내가 넘어질 때 어렵고 힘든 큰 고통을 또 이겨내고 넘어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겪어내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공감과 위로다. 이제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제 핵심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칭찬합시다. 이거는 정말 아주 이게 뭐 꼭 오락 프로처럼 처음엔 시작을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던 그런 프로였고요. 저도 이걸 아주 즐겨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착한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제 연예인이 찾아가서 그 사연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도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도 바쁘게 사는 사람들, 자기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도 거기서 조금 시간을 내고 또 없는 돈인데 조금 자기 있는 돈을 조금 내고 자기도 몸이 약한데 조금 자기가 더 노력을 해서 자기가 더 약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이제 큰 감동을 주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봤던 프로그램 중에 정말 제일 좋은 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이모님도 그 중년 이후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원래부터 좀 한쪽 눈이 이제 실명된 상태셨는데 이제 점점 이제 연세 드시면서 이제 한 50 정도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다가 이렇게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서부터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익숙해 있지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모님은 그래도 정말 아름답게 사셨어요. 하모니카 중창단에 들어가가지고 하모니카를 배워서 하모니카 합주단, 이제 여러 가지 하모니카도 그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딱 담당을 시켜가지고는 여러 명이 이제 그 합주를 하면 참 듣기 좋아요. 또 여기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는 이 하모니카 중창단이 항상 어려운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해줍니다. 뭐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정신지 재인들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뭐 교도소 같은 데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모니카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일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운 장애 상황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남을 돕고 그리고 다른 장애우들에게 뭐 작은 거라도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돈만 돕는다 그러면 저부터 못할 사람들이 많죠. 근데 꼭 돈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나 자기들의 조그만한 재능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좋은, 서로에게 참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모습을 제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도 건강이 나쁜데, 그러니까 어디가 나쁘다 하는 그런 자기도 건강이 나빠서 그걸로 그런 지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카페를 그런 계통 아픈 사람들은 카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카페에 들어와서 서로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이제 내가 오랫동안 아파 보니까 거의 의사 선생님 수준 되는 거예요. 자기 증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게 저기 할 것 같다고 저런 게. 그래서 그런 자기도 아프지만 그 카페를 통해서 자기보다 좀 뒤늦게 아픈 사람들, 똑같이 아픈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자기가 또 위로를 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람이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내 마음이 편해질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 돈이 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가장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이렇게 챙겨주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가운데 나에게도 힘이 되고 그 나에게도 왠지 내 마음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공감하고 위로하기입니다. 비록 나는 넘어져 있는 상태, 비록 나도 일어서려고 힘들어 있는 상태지만은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일부러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뭐 그럴 때 말이죠. 공감해주고 또 일상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위로해주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남을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넘어짐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당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남을 위로하겠습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아픔, 그 최고의 그 고비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선 분들, 이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 내딛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거나 이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조금씩 갖게 되면 반드시 무언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거의 객관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생기더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힘이 되더라. 이거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일들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자주 하게 되면 나에게도 편안함과 나에게도 어떤 그 더 기쁜 마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이런 말 하죠.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우리가 그 스포츠를 예로 들자면 우리 수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감독이 있죠.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뭐 할 때 수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뭐 사실 더 많을 것 같다고도 해요. 이제 수비를 탄탄하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찬스가 왔을 때 확 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고 하는 뭐 그런 작전도 뭐 좋은 작전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관중이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활발한 공격을 하는 우리 그 유명한 공격하는 뭡니까? 닭공이죠. 닭공. 닥치고 공격해요. 어떻게 이런 말이 이제 생겨가지고 무조건 공격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경기가 더 관중들에게 더 다가오고요. 관중들이 좋아합니다. 공격이 최상의 수비는 해야 되지만 먼저 공격을 공격함으로 수비의 일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래서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 내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이제 이걸 어떻게 놨지 견뎌야 될 텐데 이렇게만 하는 거, 이건 수비죠.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뭔가를 박차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뭐 뛰고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내 여건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계획할 때 그 공격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 수비는 뭐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참을까? 어떻게 하면 곪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덧나지 않을까? 이것만 자꾸 신경 써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나에게 발전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픈 가운데서 뭔가 내 그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살게 해주고 나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Get busy, living, or die. 자, 이거 get busy라고 여기 똑같이 써도 되겠죠? get busy. 사는데 바쁘거나 혹은 죽는데 바쁘거나 이렇게. 이게 바로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get busy dying,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좀 뭔가를 하려고 바쁜 것이 더 낫지.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바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는 길로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 길로 지름길로 안 가려면 사는데 바쁜 쪽을 취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하다. 이것이 바로 모든 데 나와 있는 탁공하고 똑같은 것이. 먼저 공격하는 거. 수비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스포츠하고 전쟁은 또 우리 인생과 스포츠는 같은 계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격형으로 항상 일을 저지르고 일을 해내고 일을 만들면서 어떤 내가 활동하는 바쁜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인생. 자, 이게 혹시 혼돈할까봐 씁니다. 인생, 스포츠. 근데 인생은 전쟁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전쟁은 뭐예요? 수비가 중심이죠.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민족, 우리 식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전쟁이죠. 군사력이다, 국방이다 이런 거 뭡니까? 다 수비 중심. 우리를 지켜야 되는. 그러나 공격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옛날 영웅, 옛날 이렇게 영웅들,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군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공격형으로 해서 정벌을 하고 옛날 토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정벌을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그 영웅, 소수 영웅들이 했던 것이지만 진정한 전쟁은 사실 수비가 중심이죠. 지키는 쪽. 그래서 산성을 쌓고 우리 백성과 우리를 지키고 또 나쁜 사람을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지키려면 우리가 전쟁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 이순신 장군이 어디 함대를 이끌고 어디를 정복 전쟁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다가 우리 동네 오는 외적을 무찌른 것이죠. 전쟁은 수비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나 스포츠 이런 거는 공격형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공격형. 공격형으로 갈 때 이 공격이 오히려 스포츠를 재밌게 하고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은 공격해라. 공격적으로 살아라. 그렇죠? 삶은 공격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수비만 하지 말고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견디고 겨우겨우 그냥 막 숨 쉬고 겨우 그냥 요만큼 낫고 그렇게 너무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삶이나 스포츠는 일단 저지르면서 앞으로 공격해 나가면서 내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공격형이라고 해서 전쟁하고 연관하지 마세요.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닥치고 공격하라. 인생은 그런 쪽으로. 그럼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아이고 나 아파 이거 어떻게 낫지 빨리 나서야 될 텐데 견뎌야 될 텐데 빨리 아물어야 될 텐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더뎌요. 공격형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을 공감해 주고 다른 이들을 내가 봤을 때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를 공감해 주고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스포츠로 얘기하면, 인생으로 얘기하면 공격형의 삶이다. 스포츠나 인생은 수비형보다 공격형으로 해야 결과가 어떻든 간에 더 보람이 있고 더 느낌이 많습니다. 관중들도 공격형으로 해야 혹시 지든 이기든 그런 결과에 이기면 더 좋고 결과에 관계없이 그날 내가 오늘 스포츠 봤다, 재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공격형으로 get busy living, 오히려 사는 쪽에 바쁘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참 얼마나 참 위로라는 말은 참 굉장히 우리 좋은 말이잖아요. 위로. 참 얼마나 위로라는 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위로라고 할 때 영어로 하면 간단합니다. consolation.
이제 위로하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독일어로 하면 조금, 우리가 왜 독일어는 의미를 세분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사회다, society다 하면 독일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Gemeinschaft, Gesellschaft. 그래서 공동사회냐, 이익사회, 이렇게 독일어로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런 것처럼 위로도 독일어로는 이게 분위기가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독일어는 위로가 쭈슈프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로츠, 트로스트. 자, 이 슈프루란 말은 무슨 말 문장 이런 말입니다. 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쭈라는 말은 이제 뭐뭐를 향하여, 뭐뭐로 향하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 쭈 슈프루하쿠는 어떤 말을 향하여, 말 쪽 방향으로 그런 말인데, 이건 이게 격려입니다. 격려. 그러니까 독일어로 얘기할 때 위로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개념이. 격려는 뭡니까? 잘해라, 어이 좋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특별히 약한 사람이 하면 잘하네,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해도 너 이 어린아이 치고 잘했네, 쭈슈프로, 격려입니다. 이 트로스트란 말은 이게 바로 위안하다, 위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로스트 슈프루크는 위로의 말. 그러니까 격려와 위로로 독일어로는 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는 힘든 사람이 뭔가 했을 때 어이구 좋네요, 잘했네요, 괜찮습니다, 저 참 제가 보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좋은 평을 해주고 좋은 다독여주고 하는 게 이제 쭈 슈프로크고, 트로스트 슈프로크는 어렵고 힘들 때 힘들지, 힘내,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 두 가지. 독일어로는 위로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위로에는 격려와 그 다음에 위로가 이제 두 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위로를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독일어에서는 격려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남 격려해 주는 거 참 중요하죠. 누군가 뭐 했을 때 잘했어, 좋아요, 이렇게 참신하게 이런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근데 사람으로는 늘 격려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나약하죠. 그거는 반드시 남의 격려라는 건 남에게 우리가 많이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격려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남에게 해준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남을 칭찬해 주자. 그런데 거꾸로 칭찬받아야만이 좋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만 인격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죠. 근데 격려, 칭찬, 위로 이런 거는 나 중심의 말입니다. 내가 많이 할수록 나에게 좋은 거. 그러나 이런 것만 바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약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건 내 중심, 내가 많이 격려하고, 내가 많이 위로하고, 내가 많이 칭찬하는 거, 이런 쪽을 이제 저희들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바로 독일어에서 위로는 쭈슈프루크, 트로스트 슈프루크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격려와 위로를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세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좋은 개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위로라고 하는 얘기도요, 심리학적이나 철학적으로도 위로를 중요하게 보는 그런 저술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읽을 여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위로의 말을 남에게 이렇게 건네줄 때 듣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겠죠. 자, 내가 위로 듣느니 큰 힘. 이게 이제 위로의 말의, 격려 위로의 말의 특징이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위로를 하면 위로하는 이에게도 큰 힘과 의미와 보람이 다가온.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그 심리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철학적인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해줄 때 내 위로의 말을 듣는 사람도 큰 힘이 되고, 당연히 힘이 되죠. 그런데 위로의 말을 하는 나도 왠지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아픔 속에 있어도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 얼마나 아프겠나, 서로 이제 나을 거야 얘기해주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과 관계 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로라. 주고 받는 거 모두가 다 좋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영화 길. 저는 이거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어요. 라 스트라다. 1950한 3, 4년쯤 그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그 제가 다른 데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길은 이제 젤소미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있고 잠파노라고 하는 남주인공이 있습니다. 잠파노는 이제 세상을 떠난 안소니 퀸이고요. 젤소미나는 줄리에타 마시나 감독의 부인이에요. 꼭 아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아다다 꼭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아주 청순해 보이기도 하고 순진해 보이고 때로는 백치미도 보이는 너무 어리석게 착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어쨌든 잠파노는 기본적으로 악역입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는, 물론 마지막엔 변합니다. 마지막엔 변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목적, 자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감적인 부분이 없는 그런 형이죠. 젤소미나는 청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근데 이 잠파노가 젤소미나를 싼 값에 그 부모에게 이제 데려와가지고는 이 잠파노가 이제 하루하루 다니면서 이제 그런 차력을 하고 사람들 모임에서 돈을 몇 푼씩 벌어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 이 젤소미나를 이제 조수로 쓰죠. 삐에로 복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흥을 돋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데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성적으로도 학대하고 인격적으로도 학대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해주지도 않으면서도 학대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서도 감금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젤소미나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이걸 견뎌냅니다. 이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사람을 지금 견뎌내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하루 아침에 낮에 좀 이렇게 뭐 공연 좀 해가 돈 좀 벌으면 저녁엔 술 먹으러 가고 뭐 그냥 젤소미나는 혼자 그래 외롭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제 견뎌냅니다. 견뎌내는데 어느 마을에서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제 낮에 공연을 했어요. 여기 잠파노는 술 먹으러 어디 나가버렸어요. 젤소미나 혼자 딱 있는데 꼬맹이 몇 명이 젤소미나를 찾아왔어요. 꼬맹이들이 한 5살, 6살, 한 7, 그런 하여튼 한 3학년 미만,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이런 쪽 꼬맹이들 찾아와가지고는 젤소미나에게 저기요, 낮에 젤소미나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면 젤소미나가 이제 삐에로 복장을 하고 이렇게 막 흥을 돋구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기요, 누나, 뭐 이렇게, 누나. 그 낮에 했던 거 삐에로 누나가 있고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계속 침상에만 누워 있어서 낮에 그런 재미있는 이런 퍼포먼스를 못 봤는데 만약에 누나가 삐에로 옷을 입고 내 아픈 친구에게 이렇게 가주신다면 내 친구가 참 좋아할 텐데 좀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청을 합니다. 젤소미나가 가죠. 가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아픈 아이, 그 아픈 아이 앞에서 삐에로를 입고 그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위로를 해주고 빨리 건강을 되찾으라고 아이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최고로 꼽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도 지금 이런 학대를 받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 마을에 어린아이가 침상에 병들어 있다고 하니 그 아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그 삐에로 복장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흥을 돋아주고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젤소미나의 특유의 그 폼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 흐뭇해하는 그 표정이 있습니다. 그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이라고 저는 뽑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건 정말로 흑백이라 재미도 없지만 정말로 깊은 성찰을 주고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로드무비죠.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이 캐릭터들이
자기의 모습대로 이제 쫙 나아가고 성장하는 장면인데, 이 악마 같은 잠팡아도 나중에는 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젤소미나의 그 청순한 모습, 자기도 힘든 가운데 남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흐뭇하고 자기도 용기를 얻는 모습, 바로 이거예요. 남과 공감해 주고 남을 위로해 줄 때에 그것이 남아돌고 여유로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남을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면 나에게 힘이 생긴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남아야만이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행복이 겹고 내가 행복하고 힘이 남아돌고 의욕이 넘쳐야만이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또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고 나를 강하게 해주는 일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다른 아픈 사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는 객관적으로 많이 증명된 것입니다. 남이 나를 위로해주고 남이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남이 나를 치료해주기만을 바라는, 아까 얘기한 수비형 자세. 수비형 뭡니까? 남이 나를 이렇게, 어이구 아프세요? 아이고 얼마큼 나섰어요? 아이고 잘 돼갑니까? 이런 것만 늘 받기를 원하는 수비형 자세는 넘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공격형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적극형, 공격형. 그래서 내가 위로만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위로를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 이제 막 바로 나처럼 그런 어려움을 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나를 회복시키고 강하게 해주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번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가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찾아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디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뉴스를 본다거나 또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 그런 어려운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캐릭터를 보고, 뉴스나 보도나 이런 데서 보고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세요.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거 중요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우리 뉴스에 보면 독거노인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또 고독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모녀가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택하는 그런 뉴스,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깊이 공감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공감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공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나는 정말 저 사람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같이 함께 느껴주는 거죠. 이 공감도 이제 위로만큼 똑같이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이 공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처럼 어원을 한번 볼까요? 임패시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임이라는 말은 이제 뭐뭐 안으로, 이런 말이죠. 패시라는 말은 감정, 감수성, 우리가 그리스어로 파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어에서는 파토스와 에토스가 있어요. 요거 잠깐 보시면, 이 에토스는 논리나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파토스는 감성, 뭐 이렇게 아름다움, 이런 거를 파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약간 이성적이고 약간 감성적입니다. 근데 이제 패스라는 말도 파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의 감성, 다른 사람의 그 감정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공감이란 말이. 다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느낌, 다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공감인 거예요.
이것이 공감의 그 어원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성 안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공감이라는 건 대단히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파토스란 말 우리 감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성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공감의 자세는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슬플까? 아이고 왜 슬플까? 이렇게 슬프겠구나.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슬픔을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느낄 수 있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성적이에요. 우리가 뭐 그 공감 말고 연민이나 이런 말이에요. 연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가죠. 감정이 많이 들어가서 뭐 동정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감성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거는 감성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행동적이지 못합니다. 그 막 느끼는 거는 막 있지. 그런데 행동하고 지속하려면 이성적이어야 되거든요. 공감은 이성적이에요. 물론 파토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언뜻 보면 감성적인 것 같지만 남의 감성을 내가 들어가면서 그 감성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이성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소중한 결과가 이 공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감성의 세계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이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공감 안에 그 감성적 요소가 있죠. 남의 감성을 느끼는 거니까 감성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성이 있으면서도 이성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의 감성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 뭡니까? 남의 감성을 함께 느끼면서도 내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첫째는 구체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연민은 뭡니까? 어떻게 뭐 아프겠다. 이것만 연민이죠. 동정 같은. 공감은 어떻게 힘들겠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쪽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어요. 이성적이니. 그리고 또 이성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혹시 요만큼이나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길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거 생각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내가 나을 수 있고 그 또 이성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왔다가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계속 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위로나 공감은 정말로 좋은 언어이요 행동인데 그런데 멀쩡하고 행복이 항상 꽉 차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위로나 공감을 했을 때에 나 자신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도움이 찾아온다. 큰 힘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도 힐링의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위로와 공감의 특징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성적인 거는 확 올라갔다가 그만 확 내려가죠. 이렇게 확. 연민 동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연민 동정은 그 감성에서 크게 급등했다가 확 내려가서 잊어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의 이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꾸준하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공감은 역시 타 존재를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존재다. 사회성이 있는 존재다. 물론 요즘은 이제 동물들도 관계나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은 인간만큼 이렇게 세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로 많은 영역 속에서 공감하는 그런 동물은 없죠. 인간이 가장
공감을 잘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느끼면서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혹시 도울 수 있는 쪽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민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한 동정 이런 것들은 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너무 지나치면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동이나 연민 이런 것도 항상 공감의 영역에서 이성적인 어떤 그 연민이나 동정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자꾸 해야 되지, 감성만 딱 열려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뭐 이번 강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뭡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남의 생각 내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항상 내 길만 쫙 앞에 보입니다. 무슨 내가 뭐 망원경이나 안경을 썼을 때, 선글라스를 꼈을 때 내 앞에만 쫙 보이는 것처럼 사이코패스는 공감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는 일부분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감할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 인간은 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힘들고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얘기를 쭉 하고 내 사정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 공감하시죠. 공감하시고 아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이런 공감도 소중하지만 그런 전문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말고 일상에 만나는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더 큰 힘이 나겠죠. 더 감동이 되겠죠. 내가 해주는 공감, 내가 해주는 위로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좋은 효과를 낸다는 거,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요. 특별히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 아플 때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힘이 날 뿐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나에게도 힘이 나고, 바로 그 영화 길에서 젤소미나처럼 자기도 힘들지만 오늘 어린이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용기를 줬을 때 내가 돌아오는 발걸음이 뿌듯한 그 모습, 그게 나를 견뎌내게 하고 나를 일어서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직접 하는 공감, 내가 직접 하는 위로는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고, 그리고 큰 실패와 좌절이 있고, 그걸 이제 내가 견뎌내고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있는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 이런 그 힘든 이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공감, 또 그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위로는 정말 오버되지 않으면서 내 가슴에서 깊이 같이 우러나오는 감정이, 동병상련의 마음이죠. 같이 우러나오는 그런 공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또 나에게도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오히려 더 내가 아픔 속에는 내가 공격형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혹시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런 경우를 못 만나는, 또 내가 활동하지 못해서 못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사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충분히 공감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큰 힘이 돼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그런 말 했죠. 닥치고 공격해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으로 어떻게 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나설까, 어떻게 내 마음이 도지지 않을까, 여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직접 내가 공격형으로 뭔가를 향해서 활동하고 일을 해보고 누군가를 내가 위로해주고 공감하는 길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점점 나의 어려움도 치유가 되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날도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